첫 번째 사건은 2021년에 벌어졌습니다. 피고인 A, 피해자 B 모두 40대 여성입니다. 20년 전에 공장에서 일하면서 만났어요. 그래서 알게 됐는데 2011년부터 A의 아파트에 함께 살았습니다. 당연히 대단히 가까운 관계였죠. 그런데 어느 날 이 피고인 A가요, 잠들어 있는 B의 몸에 올라탑니다. 그리고 목을 조르다가 B가 깨어나는 바람에 실패했습니다.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겨우 2달 뒤, 이번에도 B가 잠들어 있는 사이에 A가 이불로 목을 2, 3분간 힘껏 졸라서 기어코 살해했습니다. 여기까지 봤을 때 여러분 다 유죄라고 생각하시죠? 네. 네. 그렇죠? 네, 이게 뭐 무죄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렇다면 중요한 건 형량입니다. 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살인범 A에게 몇 년형을 선고하시겠습니다? 그건 무조건 저는 최고형 때려야 된다고 생각을 네. 하고. 네. 좀 이상한 거는 B가 1차 실패했을 때 왜 안 그 도망가고 사람을 같이 왜 살았지? 네.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너무 이상하고 두 네. 번이면은 네네. 한 번도 저는 용서가 안 되는데 두 번이면 그렇죠. 전 최고형. 그렇죠. 한 번 하다가 실패해가지고 두 번째 번씩이나, 살해했으니까 의도를 가지고 또 의도를 한 가지고 한 거니까. 거니까. 실제로 확정된 형 사형이 아니고요. 무기징역도 아니고 징역 30년? 징역 1년. 왜? 징역 1년입니다. 5년 이상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근데? 5년 이상의 징역인데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 이 사건 내막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사람이 함께 사귀는 지 3년 조금 안 된 2014년 5월에 피해자 B가 난소암 진단을 받아요. 그런데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이죠. 암을 제대로 치료 안 하니까 염증이 정말 심해지고요. 게다가 갑상선 기능 항진증까지 겹치면서 엄청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고통을 받던 2020년 12월 B가 A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내가 몸이 아파서 살 수가 없어. 제발 좀 죽여줘. 내가 수면제 먹고 잠들어 있는 상태에서 목 졸려 죽으면 편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아. A는 이 B의 부탁을 받아들이고 실행에 옮긴 겁니다. B가 수면제 먹고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A가 올라타서 살해를 시도한 건데 B가 중간에 깨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만하라고 했고 A가 또 그 말을 듣고 멈춘 겁니다. 그리고 불과 2달 지난 3월에 B의 병세가 더 악화됐어요. 혼자서 대소변도 가리지 못할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또다시 부탁을 합니다. 나 너무 고통스러워. 2달 전처럼 다시 한번 해줘. A는 이번에도 응하죠. 낮 12시 반경에 가지고 있던 수면제를 복용한 B가 잠드니까 혼이불로 2, 3분 동안 목을 졸라서 결국은 살해합니다. 우리 법에는요, 보통살인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촉탁살인죄, 그리고 승낙살인죄가 있습니다. 촉탁이 뭐예요? 촉탁, 부탁이죠. 아, 지금 이 경우가 촉탁인 거죠? 정확합니다. 정확합니다. 승낙살인죄는 내가 너 죽여도 돼? 그래. 승낙 받아서 하는 거고요. 촉탁, 그러니까 부탁살인죄는 나 좀 죽여줘. 그래, 알았어. 라고 죽이는 겁니다. 피해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서 자기 자신의 생명을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살인죄보다는 가볍게 처벌합니다. 법정형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그런데 A는 첫 번째 시도에서는 미수에 그쳤습니다. 촉탁살인 미수. 살해에 성공한 두 번째는 기수죠. 자, 이 사건 어떻게 드러납니까? 그래서 더 충격적입니다. A가 자수했어요. A가 죽인 다음에 자수했는데요. 살해하고 곧바로 아닙니다. 그 다음 날 아닙니다. 한 달 후에 했습니다. 한 달 동안 도망 다녔나? 잠적했나? 아닙니다. 그 집에 있었습니다. 뭐야? 시신과 같이요?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 자수 후에 현장을 가보니까 시신이 대단히 많이 크게 부패했죠. 그래서 판결문에 보면은 존엄을 유지하면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상태였다라는 표현이 등장을 해요. 근데 판결문에 그 이유가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저도 궁금하거든요. 어떤 심리로 시신을 한 달이나 방치하고 그냥 생활했을까?
이 상태는 상반된 감정을 여러 개를 동시에 느끼면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멍하니 일정 기간 동안 지내는 기간들이 있거든요. 생각이 너무 판단이 안 되나 보다. 그래서 심리학적으로는 얼마든지 그런 아무런 행동 없이 일정 기간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1심은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피해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음에도 3일을 한 거잖아요. 잘못이잖아요. 네. 하지만 피해자 본인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아서 병을 키웠다. 그리고 고통 속에 살던 피해자가 죽여달라고 부탁을 해서 그 부탁을 받고 한 거다. 이게 유리하게 작용을 한 건데요. 게다가 이 B는요, 가족과 단절된 상태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오랜 기간 A에게 의존했습니다. 그럼 A, B를 부양한 거잖아요. 긴 시간 동안. A의 직업은 뭐였을까요? A는 뭘 해서 돈을 벌었을까요? 텔레마케터? 출근을 많이 하지 않아도 되는 어. 집에서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보호하면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렇죠. 집에서 하거나 아니면은 잠깐만 출근할 수 있는 노래방 도우미였습니다. 네. 그런데 2021년 코로나19 일거리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생계가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럼 병원 가기도 힘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자, 이 1심 징역 2년 6개월에 대해서 A가 항소했습니다. 너무 무겁다는 거죠. 자, 2심에서 원심 판결 파기하고 징역 1년형을 선고했고 이게 대법원에서 확정된 겁니다. 2심 재판부가 이렇게 말했어요. A는 B가 암에 걸린 사실도 몰랐다. B가 암에 걸렸다고 말을 안 했던 겁니다. 뭐 자궁 근종이 있다, 뭐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다, 이 정도만 얘기했지 암이라고 안 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사망한 B의 가족도 A를 좀 잘 봐주세요 라고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B가 유서를 남겼어요. 그 유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 내용, 내가 언니에게 힘든 부탁을 했다. 언니도 피해자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치. 자신의 고통을 덜어준 A에 대한 어떤 선처, 호소를 마지막 글로 남긴 거죠. 이런 내막이 있는 사건입니다. 뭐 영화에서 보는 일이. 아무리 그래도 뭔가 목숨을 그렇게 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게 사실 조금 더 네. 죄가 무거워질 것도 같은데 또 그렇게 선처가 네. 된다니까. 네. 그런데 재판의 결론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세히 보면 숨겨져 있는 배경, 감춰진 뒷이야기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아동 학대 사건을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피고인 송 씨, 3가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자, 2003년 4월입니다. 이 송 씨, 여성입니다. 송 씨의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내요. 합의 문제로 이제 합의금도 필요하고 하니까 가족 전체가 경제적으로 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때 이 가족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점 한번 보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네. 과학적으로 옳으냐 여부를 떠나서 그런 생각하는 거야 뭐 이상하진 않습니다. 네. 네. 그걸 비난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마침 이 송 씨의 친언니, 언니의 중학교 스승, 선생님이었던 진모 씨가 신내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교사를 그만두고 점 쳐주고 기도 대신해주고 이렇게 살고 있는 거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요, 이 진 씨에게 도움을 청했는데 그때부터 이 가족 전체가 이 진 씨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진짜 문제야 이거 진짜. 이 진 씨 뭐라고 말했냐면 전생으로 인해서 너희 가족들 다 단명한다. 악업을 처리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기도비가 필요하다. 기도 안 하면 더 큰 애군으로 너희들 다 고생한다. 나는 태양 그리고 달하고도 교신한다. 이런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그런데도 이 송 씨 가족은 이걸 다 믿었습니다. 그래서요. 마음이 약해졌으니까. 네, 맞아요. 이 진 씨가 방생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가족들이 송 씨 가족이 빚내서 사서 바친 거예요. 그리고 전국 사찰 뭐 돌아다니면서 기도하는데 그 따라다니고 이미 정신적인 지배가 이루어졌어요. 자, 그런데 이 가족들이 서로 뭐 얘기도 해보고 또 이렇게 얼굴 마주보고 있으면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챌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진 씨는 가족들끼리도 떼어놓습니다.
야, 너희 가족들끼리 서로 영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준다. 서로 연락 주고받지 말아라. 이 가족은 또 그 말을 또 믿습니다. 그대로 해요. 연락을 안 해요. 지배 종속 관계 이루어진 거죠. 아니,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이 한꺼번에 이렇게 되는 게 어떻게 가능한가? 아니, 세상에 별별 일 다 있지만 사실 저는 이게 가슴으로 이해는 잘 안 되거든요. 분열되는 과정에서 네. 그 사람이 너한테 있어서 안 좋아 이 말이 아닌 너로 인해 그 가족이 안 좋아 이러면은 네. 저 같아도 못 혹시나 만나지. 뭐 뭔가 피해갈까 봐. 넘어지거나 다치거나 뭐 나 때문인가? 그러면 심적으로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그런 일이 네. 벌어지면 저 같아도 더 많이 불안하고 그렇죠. 내가 가까이 가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 들 것 같아요. 진 씨가 이런 인간 심리를 잘 이용해서 세뇌시킨 건데, 그런데 이 송 씨 가족 경제적으로 더 힘들어집니다. 채무 독촉도 막 받고 그러니까 이거 돈을 벌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009년 이 진 씨, 이 자칭 도사, 이 진도사가 소개를 해줘요, 일자리를. 이게 뭐냐면 이 진도사의 사촌 동생 그리고 또 승려인 임 씨가 지내고 있는 절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돈을 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절에 가서 일을 하면서요, 이 송 씨가 아이를 얻게 됩니다. 네? 누구? 아, 이거 너무 냄새나. 임신을 했다고요? 네. 승려의 절에서요? 누구 아이인지 뭐 질문을 드릴 필요가 없을 정도로 맞습니다. 승려. 그 진도사의 사촌 동생이면서 승려인 그 임 씨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갖게 되는 건데요. 임신 34주 만에 제왕절개로 출산을 합니다. 미숙아죠, 미숙아. 또 신생아 중환자실을 가서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었어요. 그런데 진도사가 빨리 퇴원시켜라, 아이 데리고 나와라, 거기 있으면 안 된다 라고 말을 하니까 송 씨는 애가 위독하고 위험한 상황인데도 퇴원을 요구합니다. 미쳤나 봐, 진짜. 그 대사 이상 검사했더니 이상 소견 나와서 이거 재검 받아야 되는데요. 나가겠다. 또 뇌 초음파 검사 받았더니 이상이 있어요. 정기 검사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것도 안 해요. 심지어 퇴원 후에 필수 예방 접종도 안 했어요. 근데 그거는 너무 아동학. 응. 예, 맞습니다. 자, 이게 아동 첫 번째 범행. 아동복지법에 있는 이제 아동학대 중에서도 의료 방임이죠. 근데 그 정도면은 병원에서 자진적으로 좀 약간 다른 기관에 신고하거나 그런 시스템이 있지 않나요? 네, 근데 그런 절차까지는 진행이 되지 않아서 우여곡절 끝에 퇴원을 합니다. 어머. 아니 어떻게 그걸 퇴원을 해? 근데 그때 이제 진도사는 돈이 없어요, 진도사도. 네. 그러니까 이 아이를 낳고 얼마 안 된 이 송 씨에게 또 찾아오죠.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모든 애군이 너 그리고 너의 아기 때문이다. 어떤 특정한 의식을 행해야 한다 라고 말했는데요. 어떤 의식이었을까? 아이를 이용해서 어떻게 뭔가 범행을 저지르게 만들었을 거야. 예. 아니면 아이를 안고 이제 뭐 국어를 해라? 동양 하던 예. 소신공양.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몸을 태워서 뭐야? 이제 업보, 뭐 업장을 사라지게 한다. 물론 몸에 불을 붙여가지고 그냥 태워버리면 사망하니까 그건 아니었고요. 향불 이거를 몸에다 갖다 대는 거예요. 자, 물론 이게 그 정통 불교에는 연비 의식이 있죠. 예, 정통 불교에는. 그런데 이게 팔에 아주 잠깐 이게 되는 게 끝이에요. 당연히 건강상의 위험이 생기지 않죠. 그런데 이 진도사는 뭐 정식 승려가 아니잖아요. 송 씨의 등에 됐다가 한 거. 한마디로 향불로 몸을 지진 거죠. 자, 시간이 지날수록 더 세집니다. 향 하나였는데 2개가 되고 점점 늘어나요. 또 등에서 시작했는데 어깨, 허벅지, 머리까지 합니다. 화상이 심해져서 일을 못해요. 그러니까 진도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 그냥 아예 우리 집으로 와라. 그래서 이 진도사가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는 그 집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함께 살면서도 계속 이걸 해요. 계속 해요, 이거를. 그렇게 또 2달이 지납니다. 이게 2010년 8월인데요.
이때 이 진 씨가 송 씨에게 또 막 화를 냅니다. 내가 좌선을 했는데 안 좋은 게 보였다. 너 내가 기도하라고 절에 보냈는데 왜 애를 만들어 왔냐? 이러면서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야 너한테 이거 연비해도 소용이 없으니까 이제 너의 애한테 하겠다. 오, 미쳤나봐. 자, 이런 지시, 이런 이야기를 들은 엄마 송 씨. 정신 차려야죠. 마음으론 안 했으면 하는데. 그렇죠. 동의를 했습니다. 미쳤나봐 진짜. 제가 아이라고 하다가 이게 아이가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기라고 했는데 몇 살이었을까요, 그럼 이때? 이 아기가 생후 6개월. 6개월. 어떻게 울어? 애가 당연히 울죠. 근데 계속 귀 막고 벽 보면서 이제 모른 척 한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범죄입니다. 아동 학대 중에서도 신체에 대한 학대죠. 신체에 손상을 가했으니까. 다쳤으니까 치료해야 되잖아요. 당연히 방치했죠. 또 다른 위로 방임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 다음 날 이 아기는 사망한 채로 발견. 어떡해. 얼마나 했어. 사람이 죽었어요. 진도사가 진 씨가 발견한 겁니다. 경찰에 신고 당연히 안 했죠. 이거 은폐하라고 합니다. 엄마한테 말도 안 해요. 일단 아기용품부터 다 이렇게 챙긴 다음에 사체 있잖아요. 이불에 싸서 비닐 쇼핑백에 넣어요. 그리고 그 아기 사체를 이제 그 엄마 송 씨에게 줍니다. 그리고 차를 타고 근처 야산으로 갑니다. 야산으로 가요. 그 다음에 아기용품 옆에 이제 아기 사체가 들어있는 비닐 쇼핑백을 놓고 신나를 뿌립니다. 어떡해 진짜. 한지로 된 탑다라니 여기에 불을 붙여서 그 위에 올려놓고 마지막으로 송 씨가 이 진도사에게 받은 라이터를 던져서 사체를 태웁니다. 엄마가요? 네. 엄마가 이렇게 했다고요? 네. 자, 사체 손괴죄죠. 이게 세 번째 범행입니다. 재판 결과 징역 2년. 예? 2년이요? 2년이고요.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까지 나왔어요. 징역 2년에 선고된 그 계산 방법을 좀 알아야 되겠죠? 네. 재판에서 어떻게 형을 정하느냐. 이제 형법에는요, 각 죄마다 정해져 있는 그런 법정형이 있어요. 근데 피고인이 2개 이상의 범죄를 범해가지고 한꺼번에 재판을 받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제일 무거운 형, 이거의 2분의 1까지만 가중을 해요. 이게 끝입니다. 이게 끝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기꾼이 도둑질도 했습니다. 사기죄, 절도죄죠. 같이 재판을 받아요. 네. 그러면 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이고요.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유기징역이거든요. 둘 중에 어떤 게 더 높습니까? 사기가 높죠. 그럼 사기 10년 이하 징역이잖아요. 그럼 사기의 10의 2분의 1, 5. 그럼 15년 이하의 징역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물론 다른 가중 요소, 감경 요소, 뭐 장량 감경 가능하고 이 처단형의 범위 중에서 선고형을 고르는 거죠.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자, 이 사건 3가지 범행이잖아요. 어떤 게 가장 네, 자, 시체에서. 굉장히 좋은 의문입니다. 뭐가 제일 중요한 죄인지를 알아야지 계산이 되니까요. 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가한 학대, 법정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도 가능한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의료적인 방임, 뭐 기본적인 보호, 양육, 치료 책임 안 하는 거잖아요. 이런 방임 역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사체 손괴 7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사체 손괴가 아동 학대보다 더 중한 범죄입니다. 그렇다면 이 3개 중에 가장 무거운 게 사체 손괴. 7년 이하 징역이잖아요. 여기에 장기의 7의 2분의 1, 3.5 더해서 10년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 결과 2년이 된 거죠. 심신미약은 인정이 안 됐지만 사실 진도사, 이 진도사의 사이비 종교관에 지배당한 상태였잖아요. 지시에 따라서 소극적으로, 수동적으로 협력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자기 아이잖아요. 자기 아이가 생후 6개월에 사망했습니다. 평생 엄마로서 죄책감을 안고 살 것이다. 이것도 형량을 낮추는 요소로 작용을 했습니다.